정원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은 연약한 오이 모종 앞에서 가위를 들고 이걸 잘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딱 이 한 가지 생각만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은 마치 세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텃밭 농부들을 두 개의 첨예한 진영으로 나누죠. 한쪽에서는 순지르기 없이는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건 식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두 의견 모두가 동시에 맞고 동시에 틀렸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저는 거의 10년 동안 실험을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식물을 망치기도 하면서 마침내 그 황금 비율, 즉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오이의 순지르기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원사의 90%가 저지르는, 심지어는 전체 수확량을 망칠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이 재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순지르기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이는 식물의 주줄기에 있는 맨 위 생장점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오이의 순에서 가장 꼭대기 부분을 잘라내거나 뜯어내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배워왔듯이 이 행위의 목적은 식물이 위로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고 대신 곁가지, 즉 아들 순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로 이 곁가지에 열매를 맺는 암꽃이 주로 형성되며 주줄기에는 소위 헛꽃이라고 불리는 수꽃만 주로 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배 기술은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대대로 이어져 왔고 오랫동안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발전했으며 품종 개량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규칙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물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자, 오이 적심 순지르기를 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논리는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꼭대기를 잘라내면 식물이 길쭉한 막대기처럼 자라는 대신 활발하게 곁가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잎겨드랑이에 잠자고 있던 눈들이 깨어나서 거기서 측면순, 곁순이 자라나게 되죠. 곁가지가 많으면 꽃이 피는 공간이 늘어납니다. 꽃이 많으면 오이도 많아지고요.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방식은 벌이 수정을 하던 예전에 소위 재래종 오이들에게는 완벽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오이들은 원줄기에는 주로 숫꽃, 즉 헛꽃들만 달렸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작은 오이가 달린 암꽃은 주로 2차, 3차 곁가지에서 나왔죠. 따라서 5번째나 6번째 잎이 나온 후에 원줄기를 적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곧 수확량을 안겨주는 식물의 그 특정 부위의 성장을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따랐던 우리 선조들의 판단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때는 그랬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유전 물질을 가진 품종을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순지르기, 즉 적심을 강하게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식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식물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자라고 발달하며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부분을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물론입니다.
식물은 귀한 힘과 영양분을 열매를 맺거나 키우는 데 쓰지 못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 패턴 전체를 재조정하는 데 낭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생육이 일주, 심지어 2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짧은 여름을 가진 우리 환경에서는 단 일주일도 매우 소중합니다. 게다가 식물에 난 상처는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온갖 종류의 감염에 노출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도구가 비위생적이거나 날씨가 습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결국 더 많은 수확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병들고 약해진 식물을 얻게 되며 심지어 식물이 완전히 고사할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또한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순지르기는 일종의 외과적 수술이며 명확한 이유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의 첫 번째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래된 원예 잡지의 조언에 혹해서 저는 모든 오이에 순지르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여러 종류의 씨앗 봉투를 샀는데 비싼 최신 교배종도 있었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옛날 토종 품종도 있었죠. 튼튼하게 모종을 키워 하우스에 옮겨 심었습니다. 식물에 본잎이 5, 6장쯤 나오자마자 저는 가위를 들고 밭 전체를 돌면서 모든 오이의 생장점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저는 스스로 대견해하며 엄청난 수확을 기대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주신 옛날 품종은 예상대로 곁순이 활발하게 나오면서 나중에 풍성한 오이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교배종들은 달랐어요. 성장이 멈추고 오랫동안 시들시들 앓았으며 잎들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죠. 곁가지도 매우 더디게 가늘고 힘없이 자라났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점은 이미 열매가 맺힐 조짐이 보이던 원줄기의 그 자리들이 모두 노랗게 변색되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오이들한테서 수확한 양은 정말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던 작년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었죠. 이 실패를 통해 저는 깊이 반성하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때 놓쳤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핵심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오이를 재배하고 있느냐 하는 오이의 품종 문제입니다. 요즘 시장을 지배하는 오이는 흔히 단위결 과형,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어려운 용어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이 오이들은 수정 없이도 열매를 맺습니다. 벌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단위결 과형 오이는 암꽃 또는 혼합형 꽃이 주로 원줄기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오이들의 유전자는 중앙줄기, 즉 원줄기를 따라 최대한 많은 수확량을 뽑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다발 착과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잎겨드랑이 하나에서 오이 하나가 아닌 3개, 5개, 심지어 그 이상이 한 번에 열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품종의 오이에 끝을 적심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식물의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 미래 수확량의 90%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물론 충격을 받고 곁가지 측지를 내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곁가지에서는 보통 열매가 훨씬 적게 달리거나 달린다고 해도 세력이 약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비밀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규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최신 품종인 자가수정 및 단위결과성 오이는 대부분 순지르기 적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줄기 하나만으로 키우세요.
이러한 오이 포기를 관리하는 핵심 작업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마디의 곁순과 열매를 제거하는 것, 즉 아랫순 정리입니다. 아랫순 정리란 아래쪽 서너 마디, 3에서 5마디의 모든 곁순과 열매를 따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 모종이 초기에 열매를 맺느라 힘을 빼지 않고 튼튼한 뿌리와 충분한 잎을 먼저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는 오이를 지지대나 유인망을 따라 위로 계속 키우면서 자라는 대로 곁순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물론 일부 재배자들은 곁순을 남겨두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잎이 나온 후에 순을 질러주기도 합니다. 조금 더 넓게 퍼지는 풍성한 수영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품종의 경우 중앙의 원줄기 자체를 적심 순지르기 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언제나 씨앗 포장지에 적힌 설명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제조사는 보통 해당 품종의 특성과 권장되는 재배 방식을 명시해 둡니다. 물론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죠. 이런 최신 파르테노카피 품종도 가끔은 순지르기, 즉 적심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순지르기가 필요할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온실의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오이가 천장에 닿아 더 이상 위로 자랄 공간이 없을 때죠. 이럴 때 줄기 끝을 적심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은 기존에 맺힌 열매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게 만들고 어쩌면 지지대를 따라 옆으로 수평하게 유인할 수 있는 곁까지, 즉 측지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식물의 꼭대기 부분이 어떤 이유로든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유인할 때 부러뜨렸거나 혹은 해충이 갉아먹었을 경우죠.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야 하는데 그러면 식물 자체가 곁가지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곁가지들 중 하나를 주된 줄기를 대신하여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오이 품종에 대한 계획된 재배 기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강제적인 조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방식의 오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예전부터 사랑받아온 꿀벌 수정 오이 품종들입니다. 요즘은 재배 난이도 때문에 심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꿀벌 같은 수정 곤충이 꼭 필요하고 특히 시설 재배 하우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이 이 오이들이 가진 특별하고 진짜 오이 같은 맛과 향 때문에 이 품종들을 고집합니다. 자, 바로 이 품종들. 원줄기 주지를 순지르기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유전적으로 옛날 방식대로 작동합니다. 원줄기에서 대부분 열리는 꽃은 숫꽃, 즉 헛꽃입니다. 이 꽃들은 수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죠. 반면 작은 오이가 달려있는 암꽃은 주로 둘째, 셋째 마디의 곁가지, 측지에서 생겨납니다. 만약 이런 오이에 순을 치지 않고 그대로 키우면 헛꽃만 주렁주렁 달린 긴 줄기 덩굴로만 자라게 됩니다. 정작 먹을 수 있는 오이는 한참 뒤에나 달리고 그마저도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꿀벌 수정 품종에는 전통적인 재배 방식이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본잎이 5장에서 6장 정도 나왔을 때 생장점을 과감하게 잘라내 순지르기를 해주세요. 지난번 처참하게 망했던 실험을 떠올리며 이번엔 성공담을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해에는 제대로 이론 공부를 마친 뒤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비싼 하이브리드 품종과 이웃집 아주머니께 받은 옛날 오이, 이름이 네진스키였던 것 같은데 그걸 심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랫부분 곁순만 제거하고 원줄기 하나로 곱게 키웠습니다. 반면 네진스키는 잎이 6장쯤 나왔을 때 바로 줄기 끝을 잘라주었죠. 적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곱고 힘차게 위로 뻗으며 중앙 줄기에 마치 장신구처럼 오이들이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네진스키는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양쪽에서 2개의 강력한 격가지를 뿜어냈습니다. 저는 그 2 격가지를 지지대에 묶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지 전체가 암꽃으로 뒤덮이는 겁니다. 그해 2 품종 오이의 수확량은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식물마다 키우는 방식이 모두 달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재단할 수 없는 거죠. 그 품종의 본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텃밭 가꾸기가 지루한 루틴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과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오이를 어디서 재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온실 재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재배 환경에서는 공간이 늘 제한적이죠. 그래서 단일 센티미터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특히 수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올바른 수영 관리, 즉 줄기의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만약 오이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 온실은 삽시간에 손 쓸 수 없는 밀림, 즉 정글로 변해버립니다. 식물들이 서로 햇빛을 가려 통풍이 나빠지고 이는 결국 흰가루병이나 노균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창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온실에서 교배종 F1을 재배할 경우 불필요한 격가지를 제거하고 외줄기 유인 방식으로 키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지주대나 유인줄에 꼼꼼하게 묶어서 올리는 것이죠. 이 방법은 각각의 오이에게 충분한 광량과 원활한 공기 순환을 보장해 줍니다. 벌수정 품종의 경우 온실에서 순지르기 또한 중요합니다. 다만 순지르기 이후에는 나온 격가지 측지들을 서로 엉키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잘 유인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온실 환경에서는 이러한 수영 관리 없이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노지, 루디, 즉 밖에서 오이를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식물들이 훨씬 더 자유롭죠. 땅바닥에 눕혀서 기어다니게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지지대에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비닐하우스처럼 오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는 과밀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도 사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텃밭 농부들이 노지에서는 오이 순지르기나 모양 잡는 작업을 아예 생략하고 그냥 오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공간이 넉넉하다면 이런 방식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노지 재배라 해도 가벼운 순정리만 해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버리꽃가루를 옮기는 품종, 수분 품종을 키운다면 원줄기의 끝을 살짝 집어주는 것만으로도 암꽃이 빨리 피어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교배종 F1 하이브리드의 경우 노지에서조차도 최소한 아래쪽 세네마디의 곁순을 제거해서 이것을 아랫마디 저겹 / 적순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초반에 영양분을 뿌리로 집중시키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지에서는 재배 규칙이 까다롭지 않더라도 오이 성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순정리 기술을 활용하면 작물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지르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너무 일찍 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본잎이 겨우 한두 개 난 어린 모종을 순지르기 하면 자칫하면 모종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 아직 너무 약하고 뿌리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만약 키우는 품종의 순지르기가 필요하다면 본줄기의 순지르기는 본잎이 5장에서 6장 정도 나온 후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본잎과 떡잎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떡잎은 씨앗에서 맨 처음 나오는 2개의 매끄러운 타원형 잎을 말합니다. 떡잎은 식물에게 초기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본잎은 오이 특유의 톱니 모양 또는 굴곡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떡잎 위에 이런 크고 건강한 본잎이 5에서 6장 정도 자랐을 때 비로소 식물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순지르기 작업을 견딜 만큼 충분히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본잎 5에서 6장, 이것이 바로 순지르기를 해도 된다는 초록불입니다. 오이 적심 순지르기를 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일찍 했을 때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꿀벌수종 오이가 이미 10장, 12장, 심지어 15장의 잎을 달고 길게 뻗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서야 문득 깨닫고 생장점, 즉 순끝을 잘라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이미 길고 잎은 많지만 열매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 원줄기를 키우느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이미 소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곁가지 곁순,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것이죠. 결국 수확 시기가 훨씬 늦어질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량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잘라내는 줄기가 두꺼울수록 상처 부위가 커져서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각종 병균에 감염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적심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이의 수영을 잡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5장에서 6장의 잎이 나왔을 때 제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가 식물에게 가장 최적이며 식물에 주는 스트레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적심 순지르기를 왜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손가락 특히 손톱으로 새순 끝을 떼어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첫째, 줄기 조직이 뭉개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식물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째, 절단면이 깔끔하지 않고 찢긴 것처럼 너덜너덜해져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손이나 손톱 밑에는 식물에 해로운 병원균을 포함해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손으로 순을 뗄 경우 감염을 옮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적심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구는 날카롭고 깨끗한 가위, 전정가위, 세카터 또는 면도칼, 칼날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도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은 알코올, 클로르헥시딘 또는 진한 소독액으로 할 수 있으며 칼날을 불에 잠깐 달궈서 처리하는 것도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넘어갈 때는 병든 식물의 질병이 건강한 식물로 옮겨가지 않도록 도구를 그때그때 소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결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초록 친구들, 식물에게도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이제 순지르기, 가지치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흔한 오해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흔히들 오이 줄기와 잎이 많을수록 수확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잎은 광합성을 하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니
일견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엄청나게 무성하고 빽빽하게 자란 오이 넝쿨은 오히려 수확량이 매우 적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셀 수 없이 많은 순과 잎들은 빛, 물, 그리고 양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식물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이 거대한 녹색 덩어리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열매를 맺고 키우는데 쓸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둘째, 전에 말씀드렸듯이 빽빽하게 우거진 곳은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게다가 햇빛이 열매 맺는 부위까지 제대로 닿지 못해서 열매의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수영 잡기는 그저 가지를 최대한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히고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식물을 만들어서 모든 잎과 순이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풍성한 수확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순지르기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벌이 수정하는 품종을 키우고 계시고 순지르기를 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식물에 본잎이 5, 6장, 가능하다면 6, 7장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번째 단계, 작고 날카로우며 소독된 도구, 예를 들면 작은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 식물의 맨 위쪽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여기서 생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생장점은 줄기 맨 끝에 아주 작게, 아직 펴지지 않은 잎들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이 생장점에서 가장 가깝고 잘 발달된 잎까지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바로 이 잎의 위쪽에서 약 1cm에서 1.5cm 정도의 줄기 조각을 남기고 깔끔하고 고르게 잘라내세요. 곁가지가 나올 잎겨드랑이 눈, 즉 애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잎에 너무 바짝 붙여서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식물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곁가지를 키워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 순지르기 작업은 상처 부위가 밤이 되기 전에 마르고 아물 수 있도록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의 오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지르기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이가 최대한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술 후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오이를 너무 많이 물을 주거나 특히 비료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식물이 스스로 안정을 찾도록 시간을 주세요. 절단 부위를 잘 관찰하세요. 자른 부분이 잘 말라야 합니다. 만약 자른 부위가 젖어 있거나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보인다면 소독을 위해 빠흔 수치나 젤을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서 위십해 잎겨드랑이 부분에서 옆가지, 즉 곁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평소대로 관리를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이 시점에는 식물이 새로운 덩굴을 키우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소 성분이 많이 함유된 복합 비료로 영양을 보충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푸른 줄기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따뜻한 물로 꾸준히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식물이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가끔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었는데도 식물이 적심 순지르기 후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첫째, 성장이 완전히 멈췄을 때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새순이 전혀 나오지 않고 식물 자체가 활력을 잃고 힘들어 보인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아래쪽 잎이 누렇게 변하며 시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식물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아레시플 떨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적심 부위의 절단면이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짓무르거나 검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세균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물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 완화제를 처리해 주세요. 요즘은 아미노산이나 호박산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력제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품들은 식물이 쇼크를 더 쉽게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세요. 흙이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너무 마르지 않게 관리하고 찬바람 혹은 심한 통풍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은 피해주세요. 만약 병의 징후가 보인다면 그에 맞는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식물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지르기와 곁순 제거를 자주 혼동하시니까 오늘은 곁순 제거, 즉 파손코바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앞서 알아봤듯이 순지르기는 원줄기의 생장점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요. 곁순 제거는 잎겨드랑이에서 자라나는 곁까지, 즉 곁순을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이 곁순 제거 작업은 특히 온실에서 오이를 키우는 경우 거의 모든 품종에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원줄기 하나로 키우는 요즘 최신 교배종 하이브리드에게 있어서 곁순 제거는 모양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곁순이 3cm에서 5cm 정도로 작을 때 모든 곁순을 미리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 식물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원줄기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벌수정이 필요한 품종의 경우 원줄기를 순지르기 한 후에 곁가지, 곁순과 자라기 시작하면 이 곁가지들도 역시 개수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보통 가장 튼튼한 곁가지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합니다. 이 곁가지 자체도 4-5번째 잎이 나온 후에 순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차 곁순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이 재배의 고급 기술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한 포기에서 최대한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최신 품종의 오이를 재배하는 분들 중에도 암꽃은 안 나오고 수꽃만 잔뜩 피는 현상, 일명 헛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씨가 없어도 열매가 열리는 단성결과 품종인데도 말이죠. 이럴 땐 순지르기, 순을 따주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에 찬물을 주면 뿌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는 하우스, 비닐하우스.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을 때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밤 온도가 너무 낮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수분 부족이나 과습, 혹은 불균형한 양분 공급, 예를 들어 인산과 칼륨 대신 질소만 과하게 준 경우, 이 모든 것이 수꽃만 피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위를 들기 전에 우선 오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대개 물 주는 방식을 바로잡거나 하우스를 환기시키거나 적절한 영양분만 공급해 줘도 식물은 스스로 암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지르기는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이 식물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초보 농부들을 위한 간단한 요약 규칙, 일종의 치트시트를 만들어 봅시다. 오이를 손대기 전에 반드시 씨앗 봉투 뒷면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만약 씨앗 봉투에 단위 결과형 파테노카피츠, 자가 수정형 F1 품종, 암꽃이 많이 피는 품종 또는
마디마다 여러 개 열리는 부캐형. 같은 표현이 적혀 있다면 99% 확률로 이 오이는 원줄기, 순지르기, 줄기 끝을 잘라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수확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오이의 경우 곁순 아들 줄기를 제거하며 오이를 원줄기 하나에 줄기만 길게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꿀벌 수정 품종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수정 방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이는 구형 품종의 특징입니다. 이 오이는 5번째나 6번째 잎이 이후에 순지르기를 해주어야만 이득이 됩니다. 이는 전체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노력 끝에 수확해야 할 아삭아삭한 오이를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재배 경험에 따르면 바로 이 두 품종의 구분이야말로 성공적인 오이 농사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정말 복잡했던 이 문제에 대해 오늘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이, 순지르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만능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특정 품종과 그 유전적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방식의 벌수정 오이, 예를 들어 네진스키 같은 품종에는 순지르기가 득이 되지만 최신 품종인 단위결과형 하이브리드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오래된 구식 방법을 모든 작물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육종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텃밭지기들도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의 오이밭에 다가섰을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에게 순치기가 필요하고 누구를 그냥 두어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이 순지르기를 하시나요? 어떤 결과들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즐겨 심는 품종이 있다면 댓글로 아낌없이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